마등은 후한 말기의 군벌로 자는 수성이며 살해 우부풍 무릉현 출신입니다. 그의 가게는 먼 옛날 남만 정벌로 이름을 날린 폭파장군 마원에서 이어졌다고 전해지지만 당시에는 이미 몰락한 집안이었기에 그의 성장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마등의 부친 마평은 지극히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오랜 시간 장가도 들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평은 강족 출신의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마등이 태어나게 됩니다. 마등은 후일 서량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는 주요 군벌로 성장하게 되지만 그의 출생 배경은 상당히 이질적이었습니다. 강족과의 혼혈로 태어난 그는 신장이 8척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고 체격도 당당했으며 피부가 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외모 묘사는 단순한 미화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실제로 그가 속했던 지역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황백 혼혈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서북부 일대인 간수성이나 닝샤 지역에는 코카소이드 또는 코카소이드 계통의 인종적 유입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아공주나 누란의 미녀와 같은 고대 유물 및 기록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와 혈통이 그를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마등의 진정한 시작은 극심한 가난과 노동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마등은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산에서 나무를 베어 등에 짊어진 뒤 멀리 도시로 나가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된 생존의 과정은 단순히 빈곤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 훗날 지역을 통제하고 전장을 누비는 군벌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체력과 현실 감각, 그리고 강인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등의 유년기는 비천한 출생과 고된 노동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결합된 성장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그는 단순한 귀족 출신의 관리와는 다른 실전 감각과 지역 장악력, 생존력에 기반한 특이한 인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등의 출생과 어린 시절은 단순한 인물의 서사 그 이상으로 후한 말기 혼란 속에서 비정통 세력이 어떻게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184년 중국 전역에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양주 지역에서도 유사한 무장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렵 마등은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으나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장대한 체격과 뛰어난 성격 덕분에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수와 왕국 등 양주의 토착 세력들이 강족 및 저족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마등은 행정단위인 군에서 시행한 모병에 스스로 지원하였습니다. 당시는 유력한 지역 유력자나 귀족의 배경보다는 실제적인 무력과 신망을 바탕으로 군사적 성장을 꾀할 수 있었던 시기로 마등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마등은 타고난 신체 조건과 더불어 사람을 끄는 성품 덕분에 단기간에 두각을 드러냈고 군에서는 그를 남다르게 평가해 곧바로 장교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전공을 세우며 군사말을 거쳐 편장군이라는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마등은 양주자사 경비의 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삼국지 마초전 및 전략 등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본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중앙군의 종사로 활동하며 공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즉, 마등의 초기 입장은 철저히 한나라 조정에 충성하는 토벌군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마등이 섬기던 양주자사 경비 자체가 지역 통치에 실패하고 민심을 잃은 인물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반란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반란을 진압하던 중 경비는 부하의 배반으로 살해당하였고 이 사건은 반란군의 사기를 높이며 오히려 저항 세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등은 한수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 신세로 반란군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마등은 더 이상 기존 조정의 명령에 따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결국 생존과 세력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란군 측에 가담하게 됩니다. 마등은 왕국을 반란군의 지도자로 추대하는 흐름에 동참하였고 지역 내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로써 본래는 조정을 위해 반란을 진압하던 입장에서 오히려 반란군을 이끄는 세력 중 하나가 되는 급격한 입장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환은 마등 개인의 야심이라기보다는 당시 지역 질서의 붕괴와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그리고 목숨을 건 정치적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한수와 왕국이 이끄는 반란군은 처음에는 양주 일대를 중심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중앙정부는 이들의 저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예 장수인 동탁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동탁은 반란군의 기세에 밀려 전과를 내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황보숭을 파견했고 황보숭은 단기간에 왕국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왕국을 잃은 한수는 내부 분열 속에 스스로 그를 살해하게 되었고 이로써 반란군은 지도부를 상실하며 급속히 와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한 조정은 이미 황건적의 난과 지방 군벌의 할거로 인해 중심 권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마등과 한수 같은 인물들은 중앙의 명령을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의 지역에서 독자적인 군세를 이끌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반란이 공식적으로 진압되었어도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양주 일대의 통제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등은 한수 등의 생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서량 일대에서 세력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지역 군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마등의 정치적 정체성이 완전히 전환되는 계기이자 후일 마초, 마수, 마대 등 자손들과 함께 한 가문을 이루어 지역 권력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반란자이면서 동시에 조정에 협력한 경력도 있는 복합적인 위치였기에 훗날 조정과의 교섭이나 외교적 유연성에서도 마등은 큰 장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위치는 후한 말기 혼란기 군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며 마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탁이 수도 낙양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권세를 휘두르며 황제를 갈아치우는 등 중앙 정치에서 전례 없는 강압적 행보를 보이자 관동 지방의 유력 관리들과 군벌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고 연합 세력을 결성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관동연합군으로 불리는 대규모 반동탁 세력이며 유, 원소, 조조, 손견 등 당대의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여 동탁 타도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외압에 직면한 동탁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수도를 장안으로 천도하고 자신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회유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탁은 마등과 한수를 사면합니다. 과거 한수와 함께 강족 조족과 연합하여 반란에 참여했던 마등은 왕국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서량 일대에서 독자적인 무력을 보유하며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이러한 마등과 한수를 단순히 반역자로 처벌하기보다는 서량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안정시키는 카드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동탁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선택이었으며 서쪽 변경의 안정이 곧 장안 정권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92년 무렵 동탁은 마등과 한수를 장안으로 불러들여 관동 군벌과의 대결에 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도착하기 전 왕윤과 여포가 손을 잡고 동탁을 암살해버립니다. 이에 따라 마등과 한수를 불러들이려던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마등 일행은 장안 도착 후 새로운 실권자인 이각, 곽사와 접촉하게 됩니다. 마등은 이들에게 정서장군이라는 높은 관직을 부여받았고 이는 정치적 혼란기에 중앙정부의 위신이 실추되고 관직의 남발이 심각해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반란군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일 정도의 초고속 승진이었지만 당시 조정의 실질 권력자들은 중앙의 통제가 미치기 힘든 서쪽 변경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마등의 세력을 필요로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등은 이후 양주로 복귀하여 사례 부풍군의 견연과 양주 천수군의 농현 일대에 상시 주둔합니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서량, 강족 등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존재하던 전략적 분지로 그곳을 거점으로 하는 군벌 세력은 중앙에서 제어하기 어렵고 동시에 북방 유목 세력이나 서역과도 연계될 수 있는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등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자신의 군사력, 그리고 중앙과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활용해 서량 일대에서 본격적인 군벌로 자리 잡아갑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명확히 후한 조정에 귀속된 인물이기보다는 자율적이며 준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지방 군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초평연간, 마등은 정동 장군에 임명되며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명목상 동방의 반란을 진압하는 임무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서주 지역에 곡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등은 지양에서 식량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군량 확보를 넘어 군의 주둔지를 재배치하면서 내부 권력 재편을 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의 위기감을 느낀 장수 왕승 등은 마등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라 오해하고 선제적으로 마등의 진영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마등은 인근에 외출한 상황이었고 방어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마등은 불가피하게 패퇴하며 병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는 마등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었고 동시에 서량 내에서의 세력 정비가 결코 단순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이후 마등은 다시금 세력을 정비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가게 됩니다. 군벌로서의 존재감은 더 강해졌으며 서량 지역은 사실상 마등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 군벌화 과정은 후일 그의 아들 마초가 조조에 대항해 큰 전쟁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며 결국 삼국시대 서량 정권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등은 반란의 수계에서 출발하여 동탁 정권의 회유, 왕윤 정권의 몰락, 그리고 이각곽사의 실권기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파도 속에서 유연하게 살아남아 서량의 실질적 통치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는 후한 말기 혼란기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군벌 성장 서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한 말기의 전란 속에서 지방 군벌로 입지를 다진 마등은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194년 마등은 자신의 군대에 지급할 군량이 부족해지자 당시 장안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각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각은 마등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는 마등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보급 문제를 넘어 이는 자신에 대한 무시이자 서량 세력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이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등은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장안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시기 장안은 이각, 곽사가 장악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그들의 전횡과 무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시중마오 등 장안의 관료들은 마등과 내통하며 내부 협조를 약속하였고 마등은 외부에서 군사를 일으켜 장안을 압박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장안에서 약 50리 떨어진 장평관에 군사를 주둔시켰고 이와 동시에 유연과도 연합하여 보다 강력한 반정 전선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은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장안 내부의 협력자였던 마오 등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마등은 이각과 곽사의 선제 공격을 받아 큰 패배를 당하고 전열을 수습하지 못한 채 퇴각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마등의 오랜 동지이자 양주의 또 다른 강자였던 한수가 마등과 이각 사이를 중재하려고 나섰지만 중재는 결실을 맺지 못했고 오히려 한수 역시 마등과 함께 이각 곽사 세력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마등과 한수의 연합 역시 이각과 곽사의 병력에 밀려 또 한 차례 패배를 겪었고 두 사람은 다시 양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각은 이 기회를 이용해 마등과 한수의 잔존 세력을 지원하던 장안 내의 관리를 전면 숙청하고 이를 빌미로 번조를 살해한 후 그 세력을 병합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는 안정되지 않았고 이각은 재차 마등과 한수를 사면한 뒤 한수를 안항 장군, 마등을 안적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택해 재차 이들의 회유에 나섭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정치적 방식으로 서량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196년 무렵 마등과 한수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며 큰 충돌로 번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는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나 양주의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격화되면서 마등은 한수를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반격한 한수는 마등의 가족까지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응수하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불화가 아니라 서량 일대에서 벌어진 패권 다툼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무렵 장안에서는 다시 이각과 곽사 간의 내전이 발발했고 두 사람의 권력 투쟁은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조는 황제를 옹립하며 명분을 확보하고 중원 통일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고 마등과 한수를 다시금 회유하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조조는 종효를 통해 마등과 한수 사이에 화해를 주선했고 마등은 이로 인해 전 장군에 임명되고 괴리 후에 자기를 받는 등 중앙에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합니다. 마등은 이후 서량 일대에서 북으로는 흉노와 선비족의 침입을 막고 동으로는 백기 일대를 수비하며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만 머물지 않고 내치에 있어서도 선비족을 포용하고 어진 인재들을 천거하며 백성들을 돌보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삼보지역, 즉 현재의 간수성, 닝샤 일대는 큰 평안을 누렸고 마등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통치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등과 한수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정의 중재로 화해한 듯 보였지만 그들의 상호 불신과 이해 충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양주는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만큼 중앙 조정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웠고 이러한 권력 공백을 틈타 마등, 한수 외에도 크고 작은 군벌들이 난립하여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각 군벌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조조와 원소라는 거대한 중원의 양대 세력의 눈치를 보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일종의 중립지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등은 서량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며 살아남았지만
계속해서 대립과 타협을 반복해야 했고 양주의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반란군에서 출발하여 이각 정권의 회유, 한수와의 동맹과 갈등, 그리고 조조의 중재와 등용까지 겪으며 후한 말기에 전형적인 지역 군벌로서 삼국시대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202년 중원의 정세는 또다시 격동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북방의 패자였던 원소가 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유산을 두고 삼남 원상과 넷째 아들 원담이 격렬한 후계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를 기회 삼아 조조는 황하를 건너 기주 지역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조조는 이 전투를 통해 원시 일족의 본거지를 뿌리째 흔들고자 했으며 당시 군사적 주도권은 조조 측에 있었지만 여전히 관서 지역은 조조에게 있어 불안 요소였습니다. 원상은 직접 조조와 기주에서 대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측면에서 조조를 압박하기 위해 상장 곽원을 파견하여 관서 지역에 대한 기습 작전을 전개하게 했습니다. 곽원은 병주목 고관과 남영노선 후 호주천과 협력하여 파죽지세로 관서 일대의 군현들을 공격하였고 당시 마등의 세력권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 마등은 원상과 연합하는 형태로 조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상황은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조조는 마등이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영향력과 그 상징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측근인 종효를 통해 마등과의 정치적 접촉을 시도하게 했고 종효는 직접 마등을 설득해 조조 측으로의 귀순을 이끌어냅니다. 마등은 결국 원상과의 연합을 포기하고 아들 마초를 시켜 곽원이 도와중인 틈을 타 기습을 가하게 했습니다. 이 공격은 완벽한 기습이었고 곽원군은 괴멸되며 조조의 측면을 위협하던 원상 측 공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등은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조조의 편에 섬으로써 향후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몇 년 동안 마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력권을 유지했지만 양주의 다른 군벌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이들의 반복된 분쟁은 마등을 피로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점차 정치적 야망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8년경 마등은 조조 휘하의 장기 등 관중 지역의 고위 관료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본인의 세력을 정리하고 중앙 조정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마등 개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지역 군벌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장남 마초에게 군권을 물려준 뒤 가족과 함께 조조가 있는 업으로 상경합니다. 조정에 도착한 마등은 위이라는 고위 직책에 오르며 명목상으로는 중앙 관료로 편입되었고 조정에서는 이를 통해 관서 지역의 평정을 상징하는 정치적 제스처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퇴는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조조 정권의 강한 압박과 정치적 공작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마등은 중앙으로 온 이후에도 조정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전해지며 당시의 주변 인물들 역시 마등이 다시 군벌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 측은 마등의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고 있었고 마등에게 실질적인 권한이나 병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상징적 존재로만 활용했습니다. 이후의 전개는 더욱 비극적으로 흘러갑니다. 211년 마등의 장남 마초가 옛 부하였던 한수 등과 연합하여 관중십장이라 불리는 관서 일대의 군벌들을 규합하고 조조에 대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조조에게 있어 단순한 지역 반란이 아니라 중앙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규모 내전의 불씨였고 조조는 강경한 진압을 선택합니다. 마초의 군은 마침내 조조군에 의해 대파되며 관중의 반란은 철저하게 진압당하게 됩니다. 이 반란의 책임은 조조가 조정 내에 있던 마등에게까지 묻게 되며 212년 마등은 마초의 반란에 대한 연좌 책임으로 인해 조조의 명령에 따라 일가족과 함께 처형당하게 됩니다. 조조로서는 반란의 뿌리를 근절하고자 했으며 마등이 직접 반란을 도모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혈육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도 숙청의 정당성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마등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반란군 출신에서 지역 군벌, 조정의 고관까지 겪었고 여러 차례의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며 후한 말의 권력 구조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관서 지역에서의 입지, 조조와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결국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일련의 궤적은 그가 살아갔던 격동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마등은 실제 역사와는 크게 다른 인물로 묘사됩니다. 원래 마등은 반란군 출신으로 시작해 관서 지역에서 중간 규모의 세력을 유지했던 군벌이며 때에 따라 조정과 협력하거나 대립했던 매우 유연하고도 실용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이고 다면적인 면모는 상당 부분 제거되고 한 왕실을 위하는 충신이자 정의로운 군벌로 미화되어 등장합니다. 우선 연의에서 마등은 서량태수라는 직책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서량은 양주 지역의 별칭으로 독립된 행정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수라는 공식 관직이 부여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의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정확성보다는 극적인 서사와 인물의 영웅화를 위한 설정이 우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등이 실제로는 후한 말에 반란군 지도자인 한수와 함께 한수의 난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의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등은 후한 왕조를 구하려는 충신으로 등장하며 조정을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조조에 분개하는 한 왕실의 열사로서 그려집니다. 이는 작가 나관중이 촉한 정통론을 바탕으로 충의를 강조하는 구도를 강화하고자 일부러 마등을 영웅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의에서는 마등이 유비와 함께 조조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참여하게 되며 심지어 암살을 위한 연판장에도 이름을 올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허구적 설정이지만 조조의 전행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장치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계획이 발각되자 마등은 조조의 보복을 피해 서량으로 도주하며 조조는 그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고 경계만을 늦추지 않습니다. 이 역시 마등을 단순한 지방 호족이 아닌 조조가 두려워할 정도의 위협적인 세력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극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척벽대전 장면에서도 마등은 방통의 계책을 눈치챈 서서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되며 조조의 배후를 노리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장면은 마등이 연의 전체 서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투에 나서지 않더라도 조조의 심리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실력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결국 삼국지연의에서 마등의 서사는 조조의 계략에 속아 허창으로 불려가게 되고 이 자리에서 조조를 암살하려다 계획이 실패해 두 아들 마유, 마철과 함께 처형되는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전개는 조조의 냉혹함을 부각하고 마등을 충성심으로 목숨을 바친 인물로 각인시키기 위한 서술 장치입니다. 이는 실제 역사에서의 말년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으며 마등이 자의 반타의 반으로 군벌 생활을 청산하고 조정에 들어갔다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연좌되어 처형된 현실과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이처럼 마등은 연의에서 극적으로 각색된 인물 중 하나로 정사에서는 비교적 회색지대에 있는 현실 정치가이자 지역 군벌이었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대의를 좇는 충신이자 정권에 저항한 의로운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 조형은 촉한 중심의 세계관에서 한 왕조를 위하는 충신을 다수 등장시켜 서사의 정통성과 감정적 몰입도를 높이려는 서사 전략과 연결됩니다. 오늘날 삼국지 팬들 사이에서 마등은 종종 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5대 장군 중 한 명인 마초의 아버지로서 후광 효과를 톡톡히 입은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연의에서 과도하게 고결한 인물로 묘사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국지 연의의 마등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문학적 상징성과 극적 구성을 위해 재해석된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극적인 몰락과 조조와의 대립 구도는 후한 말과 삼국시대의 정치적 혼란을 상징하는 흥미로운 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등이라는 인물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단순한 반란자 혹은 연의에서 미화된 인물로만 치부하기에는 폭합적인 성격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마등은 한수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반역을 목적으로 행동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초기 경력은 정부군 소속으로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상급자의 실정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반란 세력과 손을 잡게 된 비극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정의 통제를 받던 인물에서 반란군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 자체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혼란 속의 생존 전략이었으며 이는 동시대 수많은 군벌들의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사에서 마등은 백성을 아끼고 어진 이를 등용하며 선비족 등 변방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공정한 처우를 하는 등 인품과 통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각과 곽사로 인해 장안과 양주 일대가 난세의 중심이 되었을 때 마등은 지역의 안정을 도모했고 그 덕에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 실제 통치자로서의 능력과 인격에 기초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언급도 자주 등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등은 체격이 크고 준수한 외모를 지녔으며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마등이 단순히 지역 호족이 아닌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며
수많은 병력을 거느릴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마등은 군 경력의 시작점에서 일개 병졸 수준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자신의 카리스마와 통솔력으로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했고, 이는 마초와 같은 명장 출연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등의 말년은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는 조조의 권유에 따라 장기적 생존을 위해 군벌 생활을 정리하고 일가를 이끌고 조조의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매우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마등은 자신의 세력 대부분을 정리하면서도 장남 마초를 양주에 잔류시켜 군권을 유지하게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초에게 조조와 직접 대치할 명분과 의무를 남겨둔 셈이었습니다. 마초는 조조에 협력하지도 완전히 반기를 들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주변의 다른 관중 제장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결국 조조와 대결하게 됩니다. 이는 마초의 생애를 파국으로 이끈 계기였고, 나아가 마등 일족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마등이 조조의 조정에 편입된 뒤에도 자신의 본거지인 양주를 완전히 정리하거나 마초를 조정에 동반하지 않은 점은 전술적 실책이었습니다. 만일 마등이 장남인 마초를 포함한 일가 전체를 아예 업으로 이주시켰더라면 조조의 신임을 더욱 확고히 하여 장로처럼 조정 내에서 한 자리를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양주에 남아 지역 기반을 다졌다면 이후 위나라의 침공에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선택 모두를 절충하려다 결국 양쪽에서 모두 신뢰를 잃고 결과적으로 일가가 몰살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등은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배신자나 지역 이기주의자로만 규정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생존을 도모하는 능력이 있었고, 동시에 지역 통치자로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통찰과 덕망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특히 정사에서의 긍정적인 인물상과 그의 공적을 고려할 때 단지 마초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연희에서만 부각된 인물이라는 시선은 지나치게 협소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등은 삼국지 전반에서 지방 호족에서 군벌로 성장한 인물의 전형으로 후한 말에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신중하게 처신했던 정치가이자 전략가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